50쪽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가주택의 조투법 99조 9조 3을 적용할 때에 고가주택은 뭘로 한다? 2002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 양도가는 현재로 하지만 근데 조심할 건 뭐가 있다? 아파트 꼭 조심해라. 2002년 9월 30날까지는 전용면적이 얼마? 165평방미터.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얼마? 45평, 149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이 평평 많이 말씀하시죠? 한 평이 몇 평방미터예요? 3.3058평방미터죠. 한 평이 뭐예요? 한 평이 사람이 죽으면요 딱 묻힐 수 있는 면적이에요. 한 평이 이렇게 쫙 벌리면 뭐가 돼요? 상하로 얼마가 돼요? 제가 1m 80이거든요. 그러면 6척 장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로, 세로 6자. 그럼 한 자가 몇 cm예요? 30.3cm예요. 30.3cm 곱하기 6 가로 닫고 제곱. 그러면 3.3058 평방미터 나와요. 그래서 3.3이란 말을 많이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쓰지만 한 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거 한 평이 얼마일까요? 요거 6개네요. 9개네요. 9개가 한 평이에요. 딱 죽으면 딱 저 땅에 들어갈 땅이에요. 죽어도 돈이 좀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아, 근데요, 혹시 또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 추모공원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죠? 그거 분양합디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돈 주고 이렇게 한 칸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분양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님을 모셨다가 제가 수목장으로 옮겼거든요. 거의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안 줘요. 당신이 분양받았다 이거예요. 당신이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라. 팔아 돈 가져가래요. 안 줘요. 참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맨날 가서 달아갈 수도 없고. 아무튼 안 줘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싸게 팔게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53쪽에 국세청 법규과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2002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553쪽에 아랍의 숫자 대문자 7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요. 왜 논란이 됐냐면 이게 한 96년인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자, 고가주택은 원천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A주택이 고가주택이 B주택이 일반주택이에요. 근데 3년 내에 팔고는 있어요. 또 지금은 2년, 3년 내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비과세를 해줘야 돼야 못 해주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법대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원론적으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니 어차피 해주자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다 과세인 것도 아니고 9억 초과만 과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해석이 나온 겁니다. 설사 A주택이 고가주택일지라도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줘라. 9억 이하 상담은 12억 이하 상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555쪽에요. 비과세 충족했고 기준면적 5배, 3배, 5배, 10배 이하분 비과세 적용 여부 해준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5배, 3배, 5배, 10배 초과하면 무슨 일이 걸려요? 비사는 토지에 걸려요. 그 다음에 557쪽 비거주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인데 비과세를 충족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국내에서 나갈 때 집이 한 채 있었어요. 2년이 넘어버렸어요.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소, 극단적으로 합시다. 최소 국내에 들어와서 얼마 살아야 돼요? 183일 살아야 돼요. 근데 183일이 원래는 183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1년이었었어요. 근데 183일 계산할 때 과세기가 중첩될 때 그 사람이 11월 1일 날 들어와서 다음 년 또 5월 달이 된 때가 183일이에요. 그렇게 제 계산합니까? 필요 없어. 작년과 필요 없어. 올해가 183일이니까. 예전 규정에는
두 개의 과세 기간에 중첩되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다 더해서 1년을 따졌었어요. 다 더해서 183일 따졌는데 세법 개정해 버렸어요. 안 돼요. 동일한 과세 기간 중에 183일만 따집니다. 근데 183을 넘었다 해서 곧바로 오면 안 돼요. 재산, 소득, 가족 상태에 비춰봐 국내에 계속 체류할까 보여지는 자예요. 자, 그럼 여러 선배님들이 컨설팅 할 때 무슨 말을 꼭 해줘야 돼요? 183일 했다 팔고 금방 나가면 안 돼요. 최소한 서너 달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징을 안 당해요. 왜? 계속의 체류하라 보여지는 자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자, 거주기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거주기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거주자 신분 상태의 거주기간, 거주자 신분 상태의 보유기간,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자가 된 때의 거주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금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조금 힘들어요. 과연 그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왕왕이 만납니다. 왕왕이 만나니까요, 2년이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어느 분이 아까 좋은 질문 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시간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새로운 신축 취득주택의 취득 시기를 좀 뒤로 미뤄도 돼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뭐 어디 건설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A건설을 하겠습니다. A건설에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했어요. 자, 분양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언제부터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예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전에 계약분은 주택으로 의제가 돼요, 안 돼요? 의제가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기존에 A란 주택이 있어요.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란 주택일 때 분양 계약을 했어요. 이게 2012년 2021년 1월 1일 전입니다. 자,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 할 거냐가 문제가 되죠. 자, 이때 C점에서 완납이 됐어요. 그 다음에 D점에서 입주 통지서 또는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이 났어요. 시행령 162조 이런 말이 있죠. 완납이 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할 때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완성된 때, 조건이 성취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자기건설 주택은 실제 입주일,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완납을 하고 이때 사용 승인이 나면은 D점이 이 주택의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 A주택은 D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다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2년 내에 파는 비과세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까지 공사기간만 생각해도 1년은 충분히 넘었겠죠. 그죠? 그런데 2년 내에 못 팔 수가 있어요. 2년 넘길 수도 있어요. 왜? 늦게 들어오면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납을 하지 말란 얘기죠. 완납을 하지 말고 요때 2점에 와서 완납을 하는 얘기죠. 요때가 뭐예요? 요때가 취득시기죠. 그죠? 그러면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것은 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과태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 상당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세금이 훨씬 많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일반 분양물 이야기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자기건설 주택이요. 대표적인 게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가로정비사업, 자율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8가지. 하나 더. 내 집 내가 짓는 거. 단독주택. 그럴 때요. 그럴 때 원론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재건축 환지 개념이에요. 환지 개념이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멸실이 돼버리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공사기간을 더해서 보유년을 따지죠. 왜 그럴까요? 외우려면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환지로 본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은 완성된 주택이 기존 부동산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당초 취득 시기가 해당 완성주택의 취득 시기다.
그죠? 그 이야기, 그걸 조심하시는데, 그걸 무대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왜? 재개발 예를 듭시다.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예요? 자격자가.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토지금을 다 가진 사람, 지상권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도 상가는 안 돼요. 그렇죠? 토지만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지상권자는 안 돼요. 그죠? 당초 취득세 못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대뽀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승계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승계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은 알아요. 컴퓨터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 선배님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봐보세요. 그러면 조합원이 명의변경이 됐을 겁니다. 명의변경 날짜가 관리처분기에 인가일 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조합원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후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승계조합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의뢰인이 왔어요. 그 조합원이시죠? 조합주택이죠? 예, 그래. 내가 묻는 것은 조합원이시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건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은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10중 8구, 저층, 1층에 있는 집이나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은 10중 8구 뭐가 돼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일반 분양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분양자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기를 떼보세요. 등기를 떼보면 보존 등기가 조합 명의로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돼서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반 분양자예요. 그런데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승계조합원이건 원조합원이건 가건 보존 등기가 누구 명의로 나요? 누구 명의로? 의뢰인 명의로 곧바로 나버려요. 의뢰인 명의로. 그럼 그 사람은 조합원이. 그러면 우리가 뭔만 조심하면 돼요? 이 사람이 승계조합원이 아니냐면 조심하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나아가서 원조합원이 주택을 갖고 있었냐, 토지만 갖고 있었냐, 지상권자냐, 상가를 갖고 있었냐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승계조합원 원조합원이라 합시다. 이걸 그냥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소득세법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건설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기건설주택은 만약에 조합원이 장초 부동산 평가액을 5억에 평가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은 게 8억을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추가로 얼마를 밀어내야 돼요? 3억을 밀어내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산금을 납부한다고 표현하죠. 그죠? 예. 청산금을 납부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요날 임시사용 승인이 났어요. 입주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 신축된 아파트의 취득시가 이날일까요? 청산금 3억을 완납한 날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자기건설 주택은요, 완납하거나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완납하거나 하등의 관계 없어요. 내 집 내가 짓는 거예요. 다만 조합과 조합원의 채권 채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아파트를 101동 1504호를 팔아요. 이걸 25억에 판대요. 25억에 파는데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의 특약상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직까지 내가 납부할 청산금이 5억이 있는데 3억은 아직 납부를 안 했다. 3억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하고 3억은 대금 청산할 때 상계키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5억은 너무 많이 썼어요. 25억은 너무 많이 썼고 12억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았어요. 네. 자, 그러면 양도가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12억으로 해야 될까요? 3억을 빼고 나면 9억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팔아요. 만약에, 12억은 좀 애매해요. 그냥 13억이라 합시다. 13억을 한다면 이 집 뭐에 걸려요? 고가에 걸려요. 조합원 입주권도 12억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죠. 관리처분 인가 전만 해줘요. 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뭘로 바뀌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일 것, 3년 이상일 것, 등기일 것, 중과 제외 대상일 것만 장특공제 해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3억으로는 무슨 일이 걸려요? 고가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집이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 중 빠른 날에 비과세가 충족한 주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도가를 13으로 해버리면 세금 물어야 돼요.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예요? 이 3억을 A가 조합에 아직 완납을 안 했다. 그것은 B, 네가 납부를 해라. 대신에 매매대금 청산을 3억은 빼고 상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억이. 다시 말해서 이 3억이 이날이 양도시기예요. 양도시기고 요때 1억,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1억, 3억을 납부할 의무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더해서 13억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에서 3억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럼 양도가가 얼마로 바뀌어요? 10억으로 바꾸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 그렇게 신고하신 분 계실 거예요. 매매 계약서만 보고. 예, 안 낼 세금을 내요. 그거 세무서에서 환급해 줍니까? 안 해줘요. 경정청구했는데 경정청구면 또 좀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강의하다 보면 그래요. 큰일 난대요. 제일 언제냐면요. 조토법 69조 얘기할 때요. 탈련 자격론지 감면 규정할 때 그거 감면 아닌데 감면 해줘 그런데 그런 경우 많아요. 아마 이런 선배들 계실걸요. 몰라서 지나갈 뿐이지 알면 아이고 그때 잘못했구나. 빨리 경정청구 하십시오. 5년 이내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런 경우요. 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때 이렇게 3억을 냈었어야 돼요. 3억을 체납을 해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13억에 매매가 쓰고 3억은 매수자가 납부해 주는 걸 하고 3억은 대금에서 청산하기로 했어요. 상계하기로 했어요. 그럼 양도가는 13억이 맞습니다. 왜? A한테 이미 납부할 의무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잘 인도하신다면 염려가 왔을 겁니다. 나머지 얘기고요. 559쪽이요. 559쪽에 이게 양도 차손이 발생을 했는데 예, 건물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토지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 집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은 토지의 양도 차익은 15억이 났어요. 근데 건물의 양도 차손은 만약에 6억이 났어요. 그러면 소수법 100조에서 양도 소득 금액을 통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소득 금액은 뭐예요? 소득 금액은 장특공제를 한 후요, 전이요? 후죠. 장특공제 후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은 뭐라고 써요? 양도 차손이 그러죠. 양도 차익, 차손. 이건 막 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과세를 충족한 주택이나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면 괜찮았는데 이게 비과세권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5억에서 6억을 곧바로 빼버린다? 9억에다 장특공제한다? 그래서 소득공제 이러면 안 돼요. 여기다 장특공제를 만약에 3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억 남았죠? 요건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이 집을 만약 20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20분의 20 마이너스 12에 상당한 X값이 있다고 X값을 여기서 빼야 돼요. X값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도 차손도 12억 초과 상당물에 해당되려면만 빼줘라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할 때 양도 소득 금액을 통산한다는 얘기지 양도 차손액을 통산한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말썽이 났거든요. 심판원까지 갔었어요.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10분 전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715쪽 올 건데요. 꼭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셔야 돼요. 자, 말로 저 설명할게요. 배우자 이율과세와 직기존비서 이율과세요. 배우자 이율과세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101조 2항에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97년도에 97조 4항을 신설하면서 배우자를 뽑아왔어요. 뽑아와가지고 이율과세 규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 직계존비속도 원래는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뽑아다가 배우자 이율과세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97조 2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율과세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율과세 말할 때는 조특법상 이율과세를 말하냐,
소득세법상 이혼사를 말하냐를 먼저 끊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봅시다. 배우자. 누가 배우자예요? 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예요. 법률혼 관계만 따집니다. 사실은 따지지 마세요. 법률혼 관계.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요. 직계존비속은 입양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 그 다음에 파양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입양의 무효, 그 다음에 혼인의 취소가 있고요. 혼인의 무효가 있어요. 그러면 혼인의 취소는 당초 혼인이 옳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당초 혼인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떤 이유로 혼인을 없던 걸 하자는 얘기고, 혼인의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일예가 그 해외 토픽감에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미스 코리아, 한국 미스 코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호주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혼인 무효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자 이홀과세와 직계존비에서 이홀과세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배우자 관계가 해소가 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망, 이혼, 그 다음에 실족이겠죠. 그죠? 그런데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계존비는 사망을 했건, 이혼을, 아니, 파양이 됐건, 말았건, 개양해란 얘기고, 다음에 세 번째, 이홀과세 대상 재산이 원래는 토지 또는 건물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다가 특정시험 이용권 및 관련 주식을 시행령에다 열거를 했고 다시 개정을 또 했어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예요? 토지, 건물,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5가지입니다. 네, 5가지인데 좀 조심할 사항은 골프 회원권에 표시는 안 돼 있어요. 특정 시설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뒤에 그런 거 주식을 또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골프장에 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다 회원권 사고 팔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골프 회원권 이렇게 하면 쉬워요. 다음에 세 번째, 증여받아서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판다면 이홀과세를 해버리겠다. 그럼 5년은 부당해서 한 부인 5년이죠. 이홀과세도 5년이죠. 5년은 뭘로 따져요? 5년은 딱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상대편 양도, 양수자의 등기등기 접수일까지 증여등기 접수일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걸 좀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예로 이홀과세 또는 부당해상 부인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편 매수자한테 부탁하면 되겠죠. 진짜 이상하게 딱 5년이 된 날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넘기면 이홀과세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홀과세를 한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불리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홀과세를 안 할 때도 불리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컨설팅 하실 때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5년 내에 팔았다고 한다면 당초 취득가를 적용해서 이홀과세를 할 때와 당초 취득가인 증여재산 평가액을 취득가해서 이홀과세 안 할 때 세금을 비교해서 반드시 해봐라. 해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할 때는 꼭 증여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줘라. 5년 내에 팔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개정하겠다고 입법하게 된 거 5년에 몇 년 늘리겠다? 10년은 늘리겠다. 그 다음에 항상 예외 규정이 있죠. 1세대 1주택일 때 2년 이내에 취득해서 수용될 때, 그 다음에 이홀과세 안 할 때 세금이 많을 때. 여러분요, 이홀과세 안 할 때는 안 할 때 세금보다 이홀과세 할 때 세금이 더 낮은 경우는 안 한다는 규정이 원래 없었었어요. 근데 세무사회 세제 포럼을 때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현직에서 해보니까요, 이홀과세는 이유 없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세금이 더 많은데 이홀과세 하면 세금이 더 적어져요. 그래서 해야 돼. 근데 이홀과세를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배우자의 증여상권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안 내지, 단기 양도, 양도 차익도 없으니까 세금 또 안 내지.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조세피를 막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역진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아파트가 워낙 빨리 뛰어버렸거든요. 빨리 뛰고 장특공제가 늘어나 버다 보니까 이게 역진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만은 그거 굉장히 귀찮게 합디다 모처에서.
발표문 주라, 뭐 해라. 그러면 현직에 있었던 건 특승감이에요. 예, 시행령이 개정이 돼도 특승해줘요. 근데 나는 본법을 개정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자, 그것을 기본 모토로 두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15쪽에 배우자 또는 직계점 이율과 조건은 첫 번째, 토지, 건물, 특수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다음에요. 716쪽에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죠.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수령양도는 다음 1번부터 4번 어느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적용하지 말아라. 첫 번째,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으로 아까 제가 이혼은 틀린 말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혼은 뺍시다. 예. 사망 또는 실종으로 해서 사망 의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사업이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원 수용 또는 협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근데 집행기준은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동일 세대에 증여받아서 1세대 1주택을 이용해서는 안 하지만 이용해서는 한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용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네 하고 그거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로 가봐야 돼요? 부당해상 부인으로 가야 돼요. 자, 101조 2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다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하겠다? 증여자로 하겠다. 다만 양도소득 금액이 수증자한테 귀속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and 90조 2에 따른 이율과세 대상에 일단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계 전비속은 나하고 어떤 관계? 특수관계 있어요. 그러면 일단 101조 2항으로 왔어요. 보니까 이율과 대상 2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97조 2로 가야 돼요. 갔더니만은 거기서 하지 말래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부당해상 부인 다시 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수용입니다. 자,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수용 예상이 되는 토지를 증여를 받았어요. 사업인정고시 2년 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이미 다 알아요. 요리 도로가 난다더라, 요리 철길이 난다더라, 여기 큰 광장이 생긴다더라, 알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줬어요. 세금 적게 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사업인정고시 2년 이전에 증여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하네?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2항으로 와야 돼요. 부당해상 부인이 해야 돼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야 돼요? 아버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97조 4항에 104조 2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97조 2를 적용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 104조 2항에 이월과세 대상 1경우로 한다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년수를 기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01조 2항에 부당해상 부인의 장특공제와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없어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율과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수증자예요. 그러나 부당해상 부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증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는 연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당해상 부인은요, 연내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연내 납세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버님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재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아들이 5년에 덜컥 팔아먹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요. 마늘 2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예, 부당해상 부인할 때 납세 의무, 연내 납세 의무 있다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야 아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 넘길게요. 저기 718쪽에요. 쭉 내려오시게 되면 단거래 1번이요. 이건 경우의 수를 제가 나열을 해본 겁니다. 읽어볼게요. 사업인정 고시로 소급하여 2년 내에입니다. 2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유자 수용 협매수 된 때는
사업인정 고소고발 2년 이전에 증인받은 게 아니므로 이율과 대상 이다 아니다. 이율과 대상 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다. 예. 그 다음에 증여자의 취득 시기가 사업인정 고소 소고발 2년 이전이 있다고 한다면 수증자에 대해서 이율과 대상이니까 이율과 대상이면은 죄송합니다. 공익사업용 수용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일 경우를 판단할 때 취득시기가 누구로 판단해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그때는 감면이 됩니다. 두 번째요. 사업인정 고시 소급의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 수용협의서 내로 한다면 때는 이율과 대상은 아니죠. 인정 2년 이전이니까 특수관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101조 2항의 부당해상 부인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조특법 7조의 강익사안이 감면이 되겠죠? 자, 다음에요. 719조, 로마문자, 소문자 세 번째.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의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존속은 사망을 해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망 실종할 때는 안 합니다. 하고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 혐의로서 적용된 때는 수증자의 양도는 이제 이미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혼인관계, 투사에 모두 소멸됐지만 배우자는 이율과세를 안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은 이율과세를 한다. 직계존비속 이율과세를 하면 조특법 17조의 공익사업용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문자, 소문자 4번이요. 사업인정고 소급하여 2년 내에 증여받은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증여받은 5년 이내에 공익 수용이 혐의수 된다면 이미 증여자가 사망하여 혼인과 증여를 모두 했다고 한다면 자, 배우자 간에 사망을 해버리면 이거에서 안 하겠죠. 자, 부당해산 부인을 가도 증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백골증 뽑을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증여자가 사망해버리면 부당해산 부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물론 이율과세 규정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서 시집으로 왔지만 약간 차이점은 있다. 이게 원래 101조의 부당해산 부인은 예전에 명의신탁을 막을 목적이었었어요. A가 실질 소유자예요. 근데 B한테 증여로 가장을 했어요. B가 C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B가 팔아먹은 양도가를 누가 가져가요? A가 획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한테 납세 의무를 지었는데요. 문제는 하나 있어요. A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할 때는 아버님이 A가 살아있지만 B가 C한테 팔 때는 A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B의 양도소득 금액이 A한테 가요, 안 가요? 갈 턱이 없죠.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시다 보면은 5년 내에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버님이 증여자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부당해산 부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율과세 문제도 생기고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율과세 않겠지만 부당해산 부인도 안 하겠죠. 근데 직계존비서 그러면 부당해산 부인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면 무조건 뭘 꼭 입증하셔야 돼요? 선배님 꼭 입증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B의 양도 소득 금액이 A한테 가지 않았던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걸 안 하면 세무서에서는 무조건 소명 안내 나와요. 모르니까 알면서 나와요. 알면서. 그러니까 꼭 그것을 반드시 5년 내에 판다. 그냥 부당해산 부인 아니에요. C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 B 통장에 들어왔죠.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든 이 돈이 A한테 가면 안 된다. 말 절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 꼭 계좌 이체로 받으라고 하세요. C로부터 B가. 예. 꼭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 생겨요. 예. 계속 사후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B의 계좌에서 A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예. 문제가 되니까. 부가재책기간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허위 부정이 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컨설팅 하실 때 그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오해받지 말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725쪽입니다. 자, 그러면 수증자의 이율과세를 할 때 어쩌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B의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를 쓰게 돼요? A의 취득가를 쓰게 돼요. 근데 간혹 질문이 있어요.
A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농특세 등속을 공제할 수 있냐 없냐. 두 번째, B가 증여등기 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등속을 냈을 거예요. 그게 공제가 되냐. 세 번째, 증여받고 나서 자본적 추출비용, 양도비용이 들어갔다. 공제되냐 안 되냐. 네 번째,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까지 보유기관 중에 자본적 추출비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문제요. B의 취득가액은 뭘로 한다? A의 취득가액을 한다. A의 취득가는 뭐다? A의 취득가는 취득실가 플러스 매입 부대비용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취득할 때 취득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 아들이 증여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들어갔다. 그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아들이 증여받아서 뭐 자본적 추출비용, 양도용, 복비비 등이 나갔다.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죠? 근데 증여자의 취득가를 모르면 또 어쩔래가 또 문제가 되죠. 그럼 환산 취득가를 쓰든지 매매사례 감정가, 기준시가 순차적인 오면 되죠. 근데 대부분이 환산 취득가 쓰시는데